아까 우리 앵커께서 너무 사랑하는 헌재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가증스럽다. 그렇지만 나도 또 할 수 없이 여기 동조해야 되는구나. 뭐 할 수 없네. 나도 좀 가증스럽긴 한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3,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3이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왜냐? 5대3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네. 국민의힘 및 윤석열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하 주장 2가지 쟁점 또는 내용과 관련된 5가지 쟁점. 네. 방언으로 얘기해서 택도 없다. 그냥 파면이다. 그래서 각하일 가능성은 0%입니다. 그건 맞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안 돼. 이거는 무슨 조한창, 조한방패 누가 와도 안 돼. 너무나 당연하게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하고 봤고 헌법재판소가 또 재판을 굉장히 서둘러서 할 때는 그런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도 지금 선고기를 못 맞춘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지고 다음 주는 좀 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점점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쌓여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집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국민들이 또 집회에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점들이 종합돼서 이렇게 선고기일도 잡히고 결론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말하신 대로 생업을 정말 접어두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셨는데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맞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천주교회 사제분들이 맞아요. 입장문도 내고 어제 미사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또 저시고 나오셔서 나라의 방향을 잡아주신 것 저는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웠다. 너무 감사했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저는 어제 그 김정원 사무처장이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헌재 사무처장. 워낙 많이 혼났죠. 법사위에서. 근데 이제 본인도 사실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실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딱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주저주저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모습이 다 보였고 저는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위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사위가 어제 참 잘하셨다 이 생각 듭니다. 네 맞아요. 그 김정원 사무처장 사실 부를 때 아니 그 사람 부르면 뭐 하냐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또 하나만 한 소리 하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날짜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이 절박한지를 사실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서 우리가 아까 우리 또 앵커께서 뭐 너무 사랑하는 헌재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좀 가증스럽다. 그렇지만 나도 또 할 수 없이 여기 동조해야 되는구나. 뭐 할 수 없네. 나도 좀 가증스럽긴 한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날짜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나중에 지금 4월 18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사위 그것은 아마 생중계로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인가요? 질의했을 때 물어보셨어요.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실은 사무처장한테 얘기하지만 헌법재판관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궁을 했었던 것이고요. 다들 그런 심정을 해서 그 심정들이 잘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회에 나올 때 뭐 증인이나 뭐 이렇게 뭐 참고인이 나오면은 그분들의 답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그분의 답이 하나도 안 궁금했어. 이 국민의 뜻만 좀 제대로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면서도.
네, 뭐 그 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세한 법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다 뭐 법조인 분들인데 이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의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예,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몇 퍼센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이 만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5대 3이어서 정확히 나는 무조건 기각이 한 사람이 3, 인용이 한 사람이 5라면 그걸 결정을 하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죠. 결정 못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인용 의견을 써요. 재판관이 이렇게 윤석열 나쁜 사람이고 해서 당연히 파면시키면 맞다 쓰고 갔습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근데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법관들 저 사례 명단에 있었잖아요.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 결정을 못 내린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인용편에 서 있는 재판관들도 기각 결정 그 결정 자체를 하는데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일이 빨리 잡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단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끝까지 4월 4일 선고 날 때까지 저희가 더 강력하게 맞습니다. 우리 뜻도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선고일을 잡은 것이 그런 어떤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 3,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3이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왜냐? 5대 3은 결국은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해서 들어왔다면 6대 3이니까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일이다. 위헌적인 판에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대 3호에서는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시 볼 때 헌법 공부할 때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었어요. 그래요?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9명이 안 됐고 그래서 8명이서 결정을 해봤더니 5대 3이다. 그러면 인용하는데 한 명만 지금 부족한데 마은혁이라는 한 사람을 임명했었으면 6대 3이 너무 분명하잖아. 그러면 마은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럼 9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라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이랬잖아요.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선고한다 그래. 그러면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6대인가 보다. 이제는 인용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도 또 역시 여전히 5대 3인가?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주장과 가설을 아니 그런 주장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들어봐. 그런 주장과 가설을 하나씩 지워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소거법으로. 좋아요. 좋잖아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5대 3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및 윤석열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하 주장 2가지 쟁점 또는 뭐 내용과 관련된 5가지 쟁점 방언으로 얘기해서 택도 없다. 그냥 파면이다. 그냥 파면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 이거 저희가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짧게 정리하고 우리 변호사님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2가지만 해석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을 보내드리고 요건 하고 각하일 수 없는 이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각일 수 없는 이유 요거 2가지만 먼저 좀 짚어주세요. 먼저 각하라고 하면 각하라는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각하 쟁점으로 2가지가 떠올랐던 게 첫 번째는 탄핵 심판의 대상과 요건이었습니다. 내란죄. 대상과 요건. 내란죄가 처음에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뺐다 이거지. 그 부분을 왜 빼냐. 쉽게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지.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위법 수집 증거다. 김용현이나 그리고 여인영이나 검찰에서
자리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검찰에서 이야기했어도 내용을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왜 헌재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내란죄 뺀 것. 대상에 대한 부분은 탄핵 심판의 대상과 형사 재판의 대상 이 부분을 뭘 이해한 겁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바로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이 대상이고 네. 형사 재판의 대상은 형법 87조의 내란죄의 요건은 뭐냐면 국헌문란이 있었냐 그리고 폭동이 있었냐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 있었냐 요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헌법 77조 위반 그다음에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다 헌법 89조 5호 위반 그다음에 부서도 하지 않았다 헌법 82조 위반. 저희가 할게요. 그렇죠. 딱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 전문 증거 관련돼서 2020년 2월 4일 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재판 가서 나 이거 내용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왜 탄핵 재판에서 쓰느냐 이 부분인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40조 1항에 형사소송법 준용한다고 돼 있지 않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앞부분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은 그 본질이 징계입니다. 징계죠. 우리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설치를 했지만 파면한다. 2021 헌나 1 이 파면의 성질은 뭐냐면 직위, 권한을 박탈시키는 거지. 정과를 지우는 게 아니다.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징계 파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개연성. 우리 쉽게 얘기하면 10중 8구, 80에서 90%의 정도의 사실 인정이면 되는 것이고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그 증명의 정도가 95. 합리적 의심을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검사 앞에서는 그건 합리적 의심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검사 앞에 수사 받아도 나 이거 부인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합리적 의심 되겠다라고 해서 개정이 된 거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즉 충분한 개연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판단해 왔다. 그래서 각하 주장 두 가지는 모두 방언으로 택도 없다. 일단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각하를 주장하는 윤석열 측에서는 대상과 요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대상에 대해서는 너네 내란죄 왜 뺐어? 내란죄 넣고 탄핵소추 통과시켜 놓고 왜 결국 헌재에서 내란죄 뺐어? 요걸 문제 삼았어. 근데 요거는 한덕수 파면 선고 때 이미 요건 결론 나왔어요. 왜냐? 한덕수도 내란죄 왜 뺐어? 이거 각하야. 이걸 주장을 했었단 말이야. 한덕수 쪽도. 근데 헌법재판관 8명 중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것은 게임이 끝났다. 맞죠? 네, 맞아요. 자, 요거 확인했고 요건과 관련된 증거 채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 증거 관련 부분도 형사소송법 312조 1항 적용해야 된다. 김용현이나 여인영이 검찰에서 이야기한 거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검사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조서 다 읽고 서명했고 그 옆에 변호사 앉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다 간인했었고 그러면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유로 지금까지 적용해온 원칙이다. 그렇다. 그거 이제 윤석열이 그 특검할 때도 박근혜 파면할 때 그 윤석열이 넘겨줬잖아요. 그때도 그 기준이 맞죠?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석열도 넘겨줬잖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때도 지금 그 내란죄 뺀 것과 유사하게 뇌물죄를 빼니마니 했을 때 그때 권성동 소추위원이
권성동이 그 똑같이 얘기한 게 과거 권성동이 현재 권성동을 탄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안 되고요. 사실관계만 그대로 똑같으면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 문제 없고 그다음에 증거 문제는 사실 각하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 아예 그건 이미 각하 범위를 넘어서서 증거를 요걸 선택할 거니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하일 가능성은 0%입니다. 그건 맞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안 돼. 이거는 무슨 뭐 조한창, 조한방패 누가 와도 안 돼.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유 생겼잖아. 너무 여유 미안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각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각하 얘기는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각하는 이제 뺍니다. 각하는 빼. 자,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기각입니다. 기각. 이따가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할 거예요. 저분이 가고 나면. 근데 기각. 그래. 사실도 맞고 위헌도 맞고 법률 위반도 맞고 다 맞아. 그런데 얘네들 맞는 키가 있잖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그거 엄청 써. 요거는 그냥 맞는 키니까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그 헌법재판소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문구 국민의 신임을 잃을 정도 배신에 잃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 나오는 거 보면 70% 정도가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때 그 적용했던 국민의 신임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그 한독수 결정문을 보게 되면 왜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했냐면 고의성을 따지면서 그래서 일부러 3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 고의나 일부러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일부러 했느냐 알면서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덕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윤석열은 일부러 했잖아. 고의로 했잖아. 적극적으로 이따가 했잖아. 1시간 동안 그거 할 거예요. 날 너무 예쁘게 쳐다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또 그 3명이 아무리 기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할까 봐 또 그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뭔가 했을까 봐 걱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게 해소됐다.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한덕수 탄핵 선고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법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법조인 오랫동안 판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기각 결정문을 도저히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날짜가 늦어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윤석열 복귀를 위한 어떤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선거까지 맞물려서 이런 걱정들이 됐었고 그러면 저들은 비상계엄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도저히 저게 상식적으로는 기각 판결문이 안 써지는데도 아니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사실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작용한다면 도저히 기각 결정을 쓸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뭐 댓글에 이상한 애들 들어와가지고 맞네. 4대 4네 뭐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자. 팩트로 조집니다. 우리 했던 건데 약간 좀 더 보강됐죠. 끝까지 가야 돼. 자, 이 관련해서